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얼굴을 당신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2번이나 속았습니다. 한 번은 어리석어서, 또 한 번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였을까요? 이것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저의 기록입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2번째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군요. 첫 번째 이혼 때처럼 억울하거나 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깊은 자괴감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20살적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믿었던 어리고 어리석었던 박민서. 부모님의 눈물 어린 반대를 뿌리치고 첫사랑 그이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비록 보증금 5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시간들,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으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웃었던 밤들. 네,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지독한 가난과 남편의 무책임함 앞에서 너무나 쉽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착했지만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번번이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술에 절어들어와 제 탓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경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 벌이라더니 나중에는 집안 살림까지 몰래 가져다 팔아 도박 자금을 만들더군요. 아이들 우유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날 그는 오늘도 경마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을 매일 밤 소금물에 담그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사치였습니다. 거울 볼 시간도 친구 만나 수다 떨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밑빠진 독 같은 그의 도박 빚을 메워야 했습니다. 사랑, 그건 이미 오래전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지독한 원망과 환멸,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버텨야 한다는 처절한 모성애 뿐이었죠. 결국 40 중반,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싶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게 매달리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은 제 청춘과 맞바꾼 상처만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식당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육수를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여자 혼자 식당 운영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 챙기랴 가게 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강해야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제 진심이 통했는지 식당은 민선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독립했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해서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었죠. 그래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제 앞가림을 하고 있고요. 남들이 보기엔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 빈 둥지. 북적이던 집안의 감도는 무거운 정적, 혼자 식탁에 마주 앉아 꾸역꾸역 넘기는 저녁 식사 주말이면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 치열하게 살 때는 미처 몰랐던 소소하지만 끈질기게 파고드는 이 외로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성공한 식당 주인 박민서가 아닌 그냥 여자 박민서로서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밤들이 얼마나 더 계속되었을까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민선의 집밥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장을 보고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게는 일이 약이었습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외로움도 쓰라린 기억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늘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시간에 혼자 와서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가는 중년 남성이었죠. 60대 초반쯤 되었을까. 깔끔한 옷차림의 안경 너머의 눈빛은 선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늘 제가 정성껏 만든 백반을 주문했고 남기는 법 없이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면 꼭 제게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손님이겠거니 했는데 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얼마 전 은퇴했고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식당 음식이 꼭 집밥 같아서 좋다며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제가 바쁠 때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돕기도 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혼잣말이라도 하면 다음날 어깨 안마기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했고 늘 한결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첫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로 저는 남자들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진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 남자에게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던 첫 결혼 생활,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식당을 일으켰던 고생담까지. 그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제 아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였습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그는 제게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면 그는 늘 제가 좋아할 만한 경치 좋은 곳이나 맛집을 미리 알아두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저를 기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첫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의 세심함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교회의 한적한 펜션형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았고 와인도 몇 잔 마셨습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설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오늘 밤 그냥 저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온몸으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 표현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을 모두 잊고 오롯이 현재의 황홀경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일까? 내게도 이런 날이 다시 오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안정적인 경제력이 있다며 연금, 작은 상가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서 씨,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나랑 편안하게 삽시다. 내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노후를 위해서 라며 제 식당을 담보로 함께 상가에 투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모습과 미래에 대한 약속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 남자라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지나친 확신과 친절이 아주 가끔 미심쩍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나 컸고 안정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그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는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 같다며 저희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0 후반의 나이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를 극진히 아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위해 원두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이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고, 식당 일이 바쁠 때는 두 팔 걷고 나서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바라던 안정과 행복이 드디어 제 곁에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행복 뒤에 얼마나 무서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가 보여준 극진한 친절과 배려가 실은 끔찍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에 검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서너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여보,
오늘 좀 늦었네.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 네, 단체 손님이 좀 있어서요. 아, 그래. 근데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는 누구야? 당신이랑 한참 얘기하던데. 아, 인테리어 사장님이요. 가게 주방 타일 좀 바꾸려고 상담했어요. 인테리어 사장? 젊어 보이던데. 가게 일로 만나는 남자들. 앞으로는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줘. 내가 오해하지 않게.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죠.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걸 거야. 전 남편과는 다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입는 옷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친구들, 심지어 딸아이와의 통화 내용까지 시시콜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당 남자 손님들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오늘 그 인테리어 사장 또 왔었지? 왜 그렇게 자주 와? 당신한테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냐?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골 손님이고 일 때문에. 일? 무슨 일? 당신 순진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남자들 얼마나 늑대 같은 줄 알아? 특히 당신처럼 혼자 식당 하는 여자들한테 어떻게든 찝쩍거리려고. 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잠시 남자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라도 나눈 날에는 집에 돌아와 밤새 저를 추궁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실실 쪼갰어? 나 몰래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반박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꾸 의심받을 짓을 하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안정적인 행복이었을까요? 더욱 저를 숨막히게 했던 것은 그의 경제적인 통제였습니다. 결혼 초 그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라며 제 식당을 담보로 잡아 상가 공동 투자를 제안했었고 저는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덜컥 동의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은퇴한 공무원이니 나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해주겠지 생각했지만 그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식자재 비용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어디에 쓴 거냐, 낭비가 너무 심하다며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평생 제 힘으로 일궈온 식당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제 휴대폰에까지 미쳤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사였고 밤에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거부하면 그는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의심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으면 왜 못 보여줘? 당신 지금 나 말고 다른 놈이랑 연락하는 거지. 그의 폭언과 의심에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미숙이나 딸아이와의 통화마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자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 친구 미숙 씨 말 너무 함부로 하더라. 만나지 마. 딸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야?
시집간 딸은 남인데 그는 제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깎아내리며 저를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제게 식당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나이도 있는데 힘들게 무슨 식당 일이야.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돈은 내가 벌잖아.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를 완전히 집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싫어요. 이 식당은 내 전부예요.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극심한 공포에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 내가 알던 그 다정한 사람이 맞나? 내가 사람을 또 잘못 본 건가? 며칠 후 식당 일을 마치고 탈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의아하게 쪽지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진우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악마예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쪽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새 쪽지를 손에 쥐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장난일까? 누가 나를 음해하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 진실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그의 섬뜩한 집착과 의심, 그리고 그날 밤의 폭력적인 위협을 떠올리면 그냥 장난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의 의심을 풀어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잠재적인 적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변하자 그의 집착은 더욱 노골적이고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거나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 그는 제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댔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저를 노려보며 취조하듯 행선지를 캐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일말의 다정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과 분노, 그리고 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뒤틀린 욕망만이 번뜩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 딸 유진이가 오랜만에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사이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아주던 그가 유진이에게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유진아, 요즘 식당에 자주 오는 그 인테리어 사장 말이야. 혹시 자네 어머니랑 좀 각별한 사이인가? 유진이는 어이없어 하며 네. 아니요. 그냥 가게 일 때문에 몇 번 본 게 전부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해서 혹시 자네 어머니가 나 몰래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까지 저런 더러운 의심을 하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당신
오늘 내 딸한테 무슨 말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그런 추잡한 질문을 해요. 당신 눈에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더럽게 보여요? 제 격앙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추잡? 뭐가 추잡해? 내가 내 마누라 단속하는 게 잘못됐어? 당신 요즘 행동 이상한 거 알아? 나 몰래 그놈이랑 붙어 먹으려는 거 아니면 왜 그렇게 찔려 해? 그의 입에서 나온 상스러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익명의 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지 추적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예전에 진우 씨의 지인이라고 스치듯 소개받았던 한 분에게 연락이 닿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 씨의 첫 번째 이혼 사유가 의처증이었고 전 부인이 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차마 처음부터 제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지인을 통해 진우 씨의 전 부인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어렵게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저보다 대여섯 살은 더 들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과 이혼 후에도 계속된 그의 집착과 스토킹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극진했던 결혼 초의 모습, 서서히 드러나는 의심과 집착, 경제적 통제와 고립, 그리고 폭언과 위협. 그녀는 진우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다른 남자와 도망가 그를 버렸던 상처가 그의 병적인 집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병원 진단서 사본과 접근 금지 신청 기록까지 제게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도망치세요. 그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전에 제발 벗어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뭐든지요.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증거들 앞에서 제 마지막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함께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첫 남편에게 무능력하게 휘둘렸던 과거의 박민선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폭언과 협박을 소형 녹음기로 몰래 녹음했고 그가 제 식당 자금에 손을 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을지도 모르는 위치 추적 앱이나 도청 장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고 들킬까봐 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게 이혼 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 일부와 녹취록을 변호사를 통해 제시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미쳤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그의 악어의 눈물에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의 경고와 제가 직접 겪은 그의 실체가 생생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증오로 번뜩이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건 저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아든 오진우 씨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 식당으로 찾아와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도 그의 분노도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했고 그가 제 가게 근처에 얼씬거릴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켜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2번 다시 그의 그늘 아래서 떨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으니까요. 본색을 드러낸 그는 이제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공동 투자했던 상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저를 압박하려 했고 심지어 제가 식당에서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 식당의 평판마저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박민서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파헤쳤고 그가 저를 속여 투자를 유도했던 정황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작은 상가 건물 역시 실상은 담보대출이 가득하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속 빈 강정이라는 사실도 밝혀낼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두었던 그의 폭언과 협박, 의처증 발언들은 법정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부인 역시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직접 법정에 서지는 못했지만 과거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과 진단서, 접근금지 기록 등을 상세히 정리한 진술서를 제 변호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서를 읽어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또 다른 여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그리고 악연으로 얽혔지만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기묘한 연대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몇 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오진우 씨의 의처증과 정신적 학대를 이혼 사유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제 식당은 온전히 제 몫으로 인정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공동투자 상가 부분에서도 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거짓 재산 증명과 투자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나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법정에 서 있던 오진우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늘 저를 내려다보며 통제하려 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 억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옆에는 어느새 달려온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미숙아, 고맙다. 내 덕분이야. 저는 미숙이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대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은 제게 많은 상처와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남겼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복 없는 내 팔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내가 그런 선택들을 했었는지, 무엇이 나를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는지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것은 기댈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남자보다 다른 나를 찾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선 엉망이 된 식당부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낮 없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손님들에게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당은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미숙이와 함께 파크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혼자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운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나를 위해 가꿀지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제 식당 민선의 집밥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제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창밖으로는 파크 골프장에서 미숙이와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올 제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악마도 지독한 외로움도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두 번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제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